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총선과 관련한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공천인 것 같습니다. 네, 공천과 관련한 민주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 민주당 공관위가 단수 추천 10곳, 경선 지역 8곳을 확정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기 수원무, 대전 유성을을 등에 이제 전략 공천을 했고 낙동강 벨트 진용도 구축이 됐습니다. 또 서울 용산, 금천 등 4곳에서는 경선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민주당의 4번째 공천 발표 특징을 어떻게 좀 살피셨는지 최병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발표된 내용 자체는 좀 무난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네. 뭐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이라든가 뭐 네. 이소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당에서 다 신뢰가 두터운 분들이고 평가가 다 두루두루 좋은 분들인데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 핵심은 이제 바로 직전 그제 어제 뭐 등등 최근 2, 3일간 있었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의 탈당, 박용진 의원이 하위 20%를 받은 거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 비명들이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비명 횡사, 뭐 친명 횡재 이런 얘기가 좀 당에서 돌 정도로 네. 그 문제가 이제 오히려 핵심적인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천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 불공정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천 이제 반발에 대한 민주당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이슈로 네. 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정호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4차 발표. 지금 수원무의 염태영 그리고 네. 용인을의 손명수, 유성을의 황정아 전략 공천을 이제 하기로 했고요. 특히 네. 수원무의 염태영 같은 정치인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선으로 용산, 금천, 용인병, 광산갑 이렇게 빅매치 경선이 결정된 곳이 앞으로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민주당의 공천이 거의 파동에 가까운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시발점이 되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송파갑을 당 지도부에서 타진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현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종로 불출마를 하겠다 그래갖고 뭐 강동갑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그런데 입장이고요. 이 종로만 해도 그래요.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지금 공천 신청을 해서 아직 공천을 확정받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네. 다 좋은데 그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거 말고 민주당의 발전이라든지 한국 정치에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딱히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원래 이광재 전 의원도 아마 공천을 원했었는데 바로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위 10%에서 20%의 모두 비명 아니면은 친문 거의 90% 가까이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그 나중에 큰 폭발음을 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관련한 변호사라든지 그 측근의 변호사들이 지금 그 공천 심사를 아주 무난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보도됨으로써 이거야말로 사천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인 것인가라는 그러한 그 인식과 의혹과 의심과 좌절감을 지금 유권자들에게 확산시키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4차 공천 발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오늘 그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민주당 공천 반발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안에서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10%, 20%에 들어간 그 의원들 중에서 알려진 의원들이 김영주, 또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 등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그 당 내에서 현재 그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 오늘 민주당이 이제 의총을 길게 열었는데 당의 원로였던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이 불공정 공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또 유감을 이제 표명한 상황입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았던 송갑석 의원이 이 정도면은 공천 파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당이 현재 이런 공천과 관련한 상황을 공천 파동으로 정 의원님이 거의 공천 파동 수준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천 파동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시스템 공천을 통한 일종의 그 환골 탈태 과정으로 봐야 될지 최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모 언론사가 입수한 명단에 의하면 31명에 대해서 이제 이 하위 20% 통보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28명이 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시스템이라는 게 좀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여기저기서 돌았던 것 중에 이번에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나 박용진 의원은 상임위 출석도 열심히 하고 법안도 많이 발의했는데 특히나 그 두 분은 지역구를 열심히 챙기고 상임위도 열심히 챙기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네. 국회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은 뭐 단식이라든가 법원 출석 때문에 상임위 참석이나 법안 발의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니 두 분이 하위 10% 20%면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몇 프로인 거냐 이런 게 이제 돌기도 했었는데 지금 하위 20%를 통지하는 거는 실은 민주당은 그 전에도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 선거가 이해찬 대표가 대표였었거든요. 네. 2020년 총선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이해찬 대표는 첫째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해찬 대표도 당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친 이해찬은 이득을 보고 반 이해찬은 불이익을 본다는 소리가 선거기가 내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이제 그 이해찬 대표 하는 건 이 사람이 자기 사심 어린 게 한다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거죠. 잡음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동훈 사람을 챙겨준다는 게 없거든요. 한동훈 사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네. 본인도 이제 불출마를 했고 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뭔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상대적으로 친명으로 불리는 분들은 뭔가 요직을 받거나 희생이 전혀 없고 대부분 다 이제 뭔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뭐 매우 높은 개연성으로 거의 한 네. 90% 가까운 분들이 비명 계열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좀 뭐랄까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오비락 정도가 아니라 네. 좀 너무 이거를 그 비명 행사가 아니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옹호하는 논리가 좀 설득력을 좀 갖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공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그 민주당의 이제 공천 상황, 뭐 이런 그 내부 반발이 거센 이런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은 좀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핵심은 사심 문제예요. 사심. 우리가 뭐 사촌이라고 표현하든 사심이라고 표현하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대적으로 사심 같은 거 느껴지진 않는 거고 뭐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좀 매듭을 지으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친명의 상징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부분적으로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일종의 이제 어느 정당이나 유권자 연합의 성태가 있는데 네. 유권자 연합이 해체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지율에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더 격차가 벌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한 친명계 인사 중에서 상징적인 분들의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상징적인 그래서 인사들 현역 저 정도면 뭔가 저기가 뭔가 과오를 인정하는구나 네. 라는 거를 이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2016년 그 진박 간별 논란이 있어서 김무성, 유승민 씨가 뭔가 저항을 세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122석을 받았어요. 네. 새누리당이. 네. 제가 보기 현재도 이대로 가면 한 120석대를 민주당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 1당의 자리를 일당은 저희 뭐 내려와야 국민의힘이 지금 된다는 거의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대표와 그 친명계를 상징하는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과 이에 상응하는 행동,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처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민주당 안에서 오늘 의총에서 나온 그 지도부에 대한 요구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평가 기준, 인사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 여론조사에 대한 그 진상 규명, 또 지도부에 대한 책임 추궁 이 세 가지 크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도 의총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지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 2선 퇴진하라라는 요구는 안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10%에서 20%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인간은 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나머지는 어쨌든 공천 받아서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의총에서 그 정도의 그 비판과 불만이 토로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DJ나 YS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출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여론에 민감하거든요. 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사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전혀 그 정치적으로 같은 우군이라고 할 수 없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앉히잖아요. 그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천을 주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정청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2016년에.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의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 때문에 180석을 호언장담하다가 120석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 공천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180석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거의 99%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지금 그 비극의 씨앗이 아직까지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그 뭐 10%에서 20%의 자기랑 가까운 사람도 뭐 포함이 돼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대표가 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살을 도려내듯 본인이 그랬잖아요. 가죽을 벗기듯. 왜 가죽은 상대방만 벗겨요? 자기도 벗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그 당내는 말할 것도 없고 쳐다보고 있는 유권자들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최측근을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내려놓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길만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현재 위기를 벗어날 그 방안이다. 두 제가 분의 생각이 일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주변에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확률이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끊는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 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끊는다 그러면 지지율을 자동으로 한 5%는 그냥 올라갈 거거든요. 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뭐 그런데 이제 그 확률만큼 만만한 확률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면 이제 그 국민의힘 공천 상황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잡음도 뭐 이렇게 특별히 불거져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려했던 윤심 공천 대신에 시스템 공천이 이제 부각이 되고 성공적이다라는 이제 평가까지도 현재까지는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현역의 희생 또 새 인물의 적극적인 투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그 핵심인 강남을 이제 비롯해서 수도권 또 TK에 아직까지 이제 공천 상황이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조용한 공천 과정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유가요.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을 생각보다 물갈이를 안 했어요. 네. 심지어는 그 PK 지역에서도 의외로 지금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 중에 컷오프된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예년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을 많이 올린 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 그러면서 박수를 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재명 대표 때문이에요. 그렇죠. 상대가 죽을 쓰니까 이쪽은 그냥 가만히 조심스럽게 있는데도 이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갔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장차관, 자기 측근, 검사들을 그냥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려고 한다 이래가지고선 현직의 그 현재 금배지를 달고 있던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국민 여론으로도 안 좋았던 거예요. 자기 사람을 갖다 심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새로 이식되지 않고 네. 현직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개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네. 여당이잖아요. 설사 공천을 못 받아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른 그럼-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주 그냥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뭔가 이 보수 정당이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당신 아웃이야 못 출마해 이랬을 때 민주당보다 반발 강도가 세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심지어는 김성태 굉장히 반발할 것처럼 그러다가 그냥 본인 스스로가 내려놓잖아요. 거기다 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호기롭게 막 영도에 지금 내가 나가겠다, 내가 뭔가를 보여줄 것 같이 하다가 시스템 공천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네. 과연 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고요. 사실은 지금 고인물 같은 영남이라든지 강남에 그런 어떤 누구의 측근 이게 아니라 정말 한국 정치의 보수의 본류를 살릴 수 있는 개혁적인 그런 젊은 인재 내지는 젊지 않더라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진짜 공천하고 영입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고인물 지역을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강남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시험대가 앞으로 이제 좀 펼쳐질 텐데요. 좀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네. 한편으로는 맹물 공천,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점으로 치면 한 비제로 정도가 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이게 이준석 효과가 컸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효과와 이준석 효과 두 가지인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을 만들어서 현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고 있고 중진도 포함돼 있고 네. 그래서 일종의 우리는 이삭죽비 당을 할 거다. 이삭이란 이삭은 우리가 다 줬을 거라고 한다고 공언을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탈을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맹물 공천 또는 기득권 공천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박수받을 요인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제 생각에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낙동강 벨트 전략이 제가 보기 되게 중요했었어요. 낙동강 벨트를 통해서 비윤 계열이지만 영남 중진들의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사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격전지로 보낸 거거든요. 네, 가능성 있는 곳. 충분히 가능성 있는. 네. 그래서 실제로 판세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박진 이원모로 상징되는 용핵관, 용산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이 박진, 이원모, 주진우 이 세 분이 가장 이제 상징적인 분들인데 네. 박진과 이원모를 지역으로 재배치하면서 네. 지금 최종적으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이제 서대문 놀루 지금 우상호 의원 지역구로 재배치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류의 희생을 보여준 거죠. 주류의 희생을 하면서 낙동강 전투를 살리니까 비주류 입장에서도 이 김성태 의원이 대표적인 건데 수긍을 하게 된 건데 반면 민주당에서는 뭔가 어떤 친명 주류의 희생이 전혀 안 보이고 그리고 뭔가 낙동강 벨트 버금가는 상대 진영의 그 진영을 뭔가 쳐들어가는 네.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은 비제로였으나 민주당의 공천이 F가 되면서 네. 야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득점 포인트를 좀 많이 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 50일 가까이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변수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3지대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예상보다 경선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삭줍기라는 표현을 네. 쓰셨는데 탈당으로 이어지는 뭐 제3지대로의 유입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하지만 이 민주당이 네. 이제 여러 의원들이 현재 뭐 탈당 선언을 하고 네. 또 이제 하위 평가자 중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미래 측에서 이 하위 평가자와 이제 연락을 하면서 또 입당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가 결별 선언 이후에 이제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는데요. 합당 직후에 개혁신당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탈이 이어졌었는데 과연 이제 결별로 청년 보수의 이제 복귀와 또 지지율이 좀 이제 침체가 됐었는데 반등의 기회가 찾아올 것인지, 그리고 다시 제3지대가 선거 연합을 위해서 재결합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두 가지 들어볼까요? 일단 재결합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나 저는 이게 이제 결혼식으로 비유하면 결혼식을 하기보다는 약혼식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혼은 아니고 파혼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헤어졌다고 봐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지지층이 너무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세대도 이질적이고 진보 보수도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신당의 특징은 2030 세대 기반 성격이 있고,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기반과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약간 고령층 이 기반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기동적으로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러기에는 오히려 좀 어떤 단일한 리더십이 좀 중요하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핵심은 본인이 광주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네. 본인이 먼저 광주 출마를 하면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떤 민주당의 지금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이 하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 본인은 뭔가 이렇게 출마를 꺼려 하시면서 네. 남들 보러 너네가 출마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제3지대 전체로는 더 커질 거고,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표를 잠식하는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천 내용을 겪고 있는 그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그 대표 측에게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30석을 예상한다라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진짜 빅텐트가 쳐지고 그 많은 무당층이 이 제3당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 지금 그런 파동이 생겼다면은 아마 네. 갈 결심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빅텐트는커녕 지금 차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조그맣게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과거에 제3당이 성공했을 때는 바로 특정 지역,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으면서 네. 그러나 그들이 지역 기반은 단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데, 지금 그 10%에서 20%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지금 그 지역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뛰는 게 유리할 것이, 무소속으로 뛰면 이제 민주당 표를 가르면서 네. 이번에는 모르겠으나 다음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선을 통해서든 뭘 해서든 그 공천권을 따내가지고 살아남는 게 유리한 것인지, 그 계산을 각자 할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뭐 20명이 됐든 경우의 수가 다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박용진, 윤영찬 같은 사람들은 나는 경선하겠다 하고 네. 이미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렇게 그 안 맞을 때는 빨리 깨지는 게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총선이 50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부겸 또는 정세균 전 총리를 좀 어떤 식으로든 규합해가지고 내부에서 싸워서 뭔가를 쟁취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과 손을 잡을지, 이거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만약에 개혁신당의 싹수가 보이면은 네. 마지못해라도 잡으시겠지만 그 양반도 그 당이 될 것 같으면 잡지, 되지 않을 건데 뭔가 내가 희생을 하리라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네. 그리고 지금 조기숙 전 그 홍보수석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네. 그분이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요. 네, 새로운 미래. 예, 네. 새로운 미래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뭐 김종인 씨가 합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